네, 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친절한 경제씨 지속가능 경영재단의 박주원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환율이 무슨 뭐 빅스텝이니 발음이 셌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매일처럼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한국, 미국 또 여러 나라 유럽, 네네. EU도 그렇고요. 네. 여러 나라의 뭐죠 사활이 걸린 싸움처럼 진행되는데 네. 그래서 일부에서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도 네. 쓰는데요. 이거는 네. 적당한 표현입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아이템을 적었냐면 네. 보통 뉴스 시간에는 맨날 이제 금리 인상, 환율 뭐 인상 인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청취자분들이 하실 때는 다른 경제 문제는 비평을 하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설명도 없이 그냥 무의판적으로 가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환율 전쟁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환율을 낮춰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환율이 뭐냐? 환율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돈하고 외국 돈하고 바꾸는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예, 환율. 예를 들어서 $1 대비 환율이 그전에 $1에 1,000원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 돈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돈도 많이 돌고 유동성 풍부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 $1에 1,000원으로 했으면 근데 국제 경제 시장에서는 저희 한국 돈으로 결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전에 $1로 팔았으면 1,000원이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금리를 올리고 등등의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1에 한국 돈 바꾸는 비율이 만약에 1,200원이다. 그러면 $1로 팔았을 때 우린 그전에 1,000원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1,200원이니까 200원의 그 마진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원래의 환율 전쟁의 의미는 서로 간의 무역 시장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서로 금리를 낮춰서 자기네 통화 가치를 낮춰서 이 이득을 보는 이러한 이제 현상을 원래 전통적으로 환율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5년 동안에 거의 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대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뭐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불을 지른 게 전쟁인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위기를 극복하게 돈을 풀었는데 이게 이제 전쟁 터지고 등등을 하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기네들 화폐 가치를 올리는 게 더 먹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뭐 $1에서 1,000원이었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1,200원을 수입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국에서 자기네 금리 인상을 높여서 그 시장 내에서 돈이 못 돌게 하고 이 수입하는 물가 잡는 데에 일조해서 지금 서로 막 그 금리를 올리는 역환율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환율 전쟁이기보다는 역환율 전쟁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뭐 물가는. 용어야 그렇지만 하여튼 환율을 둘러싼 전쟁이 진행되는 건 어김없는 사실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이 되게 전쟁은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역시 뭐 USA죠. 미국입니까? 예. 근데 재밌는 게 그 환율을 서로 막 그 자기네 통화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무역 교육에서 이득을 보려고 할 때는 서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역환율 전쟁 오히려 이제 금리를 올려갖고 수입할 때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미국이 금리 올리면 저절로 모든 나라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거의 됐죠? 비슷하게 가죠. 저도 그 하도 오르락내리락 해갖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 보통 이게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신흥국에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그 국채 있잖아요. 그때는 금리가 높아요. 수익률이 좋아요. 네네.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흥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신흥국에 따라서 왜냐하면 너무 그 차이로 인해서 거기 주식이나 채권에 이득이 생겼는데 이 금리 차이가 없어보면 사람들이 굳이 위험한데 신흥국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야 돼? 그러 대신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억지로 신흥국도 같이 금리를 올리게 되다 보면
그 역환을 전세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사실은 승자와 패자가 미리 정해진 싸움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달러 대비 다른 나라의 그 교환 비율이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금리 올려서 우리 모두가 수입물가 잡읍시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환율은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에서 기축통화는 달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금리 올리고 다음에 이번에 유럽에서도 올렸잖아요. 네. 안전자산이잖아. 여기는 돈에 내가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돈 뜯길 일 없다. 근데 금리 막 올리니까 신흥국 이거 불안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됐던 자금이 되고 유럽이나 미국 달러로 다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야 뭐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뭐 우리 수준을 뭐 과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네. 유럽연합의 유로화라든지 네, 또는 네. G2라고 하는 중국의 위안화 네네. 또는 뭐 일본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엔화 이런 거는 조금 싸움이 되거나 버텨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최고가 달러죠. 아. 그다음에 이제 넘버 투가 이제 그 엔화고 실제로 이제 엔화 지금 되게 조금 말씀하시는 게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중국은 지금 여전히 저금리 상태예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이미 거기는 침체기로 확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안 올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되게 낮아요.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경기가 침체가 돼버리면 거기는 오히려 저기 뭐 돈을 푸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2%라는 건 지난해 같은 달 그렇죠, 대비 그렇죠. 2%. 그렇죠. 우리가 6%막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2%면 상당히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네요. 중국이나 일본은.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것보다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기 뭐 올라갈 때문에. 일이 없는 거죠. 그 오히려 거기는 아무튼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국 달러 기축통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뭐 디지털 위안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으나만 여전히 그 기축통화 달러의 독점적인 위치를 대체할 그 화폐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국 국내 경기를 위해서 또는 국내 경제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네. 볼모가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까? 끝도 없이? 아니면 저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IMF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때 1997년이죠. 예, 동아시아 외환 위기. 개발 도상국에 다 똑같이 우리 경제 위기를 겪었죠. 네. 제가 이제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그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봤더니요.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3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신흥국 주식과 채권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50조 정도가 됩니다. 50조. 50조 원. 예, 50조 원입니다. 네. 근데 이게 97년에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지금 현재. 올해가요? 네, 올해만. 네. 네. 과거에 개수를 얘기한 네, 네. 근데 외국인의 이렇게 주식 그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5개월 연속 빠져나간 거는 이 국제금융협회가 통계를 2005년부터 냈는데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이미 우리 스리랑카 뭐 디폴트 선언했죠. 네. 나머지 많은 국가에서 IMF에 그 지금 구제금융 신청하고 있는 거죠. 스리랑카는 신흥국이라고 치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경제 규모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이제 국제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터졌다 하면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내놓으면 잘 팔려요. 그러면 그때 달러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건 어떤 차원의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 정치적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다 뭐 많이 다루셨겠지만 경찰국 문제라든가 저기 뭐 탈북 어민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권익이라든가 여러 현 그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 장들에 대한 감사라든가 계속 이런 이슈들이 지금 뉴스에 있잖아요. 네네. 뭐 예. 법무부에서 다루는 사안 같은 것들이 많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 최근에 이슈가 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유류세 인하 50% 확대. 네네. 예, 그렇게 되고. 그거는 저 국회에서 화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굉장히 중차대하고 이러한 그 국면인데 아직 안전 외환 보유가 뭐 전체로 세계 9위고 양이 많다고 하지만
이 환율 시장에서 유동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국민한테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항상 이 관련해서 역환율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신흥국 국가별로 네. 나라별로는 돈 없는 분들이 가장 힘을 타격을 크게 받죠. 국제사회에서 이를테면 뭐 GNP 규모나 이런 게 적은 나라들이 타격을 많이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라별로 단위 국가로 보면은 가면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뭐 너무 당연하지만 금리 올리면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전 세계 탑 수준인데 네. 그 사람들 늘어나면 그 사람들 힘들어지는 사람이 너무 어떻게 할 많죠. 겁니까? 일자리 잃고 다음에 기업들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경제 정책들을 국제 금융 시장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 시그널을 주고 다음에 이 어려운 시기에서 그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떠도는 그 뉴스들은 이런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다음에 뭐 정치 그 패권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감세를 또 추진한다고 하고 이 속에서 굉장히 그 역환율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일 텐데 네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지 혜택이 보호하고 줄어들 그렇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보호하고 네.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정부의 역할이 중차대한 이 시점인데 그런 뉴스는 안 보이고 보이는 거는 감세한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외에 계신 뭐 교포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 많이 듣는 게 대통령이 이제 뭐 백지 가지고 보고서 읽는 척하는 장면인가요? 뭐 그런 게 이제 해외 토픽으로 네. 조롱거리로 이렇게 유포가 되고 언론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건 안 좋은 시그널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그렇죠. 일관되게 경제 정책을 가져야 되고 또 네. 한국 경제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저는 좀 일관적인 정책적인 방향성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동 정책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뭐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면서 대폭적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감세 추진의 가장 혜택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고 이게 뭔가 굉장히 언밸런싱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경제 코너니까 사회 정책의 부분은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네. 하셨으면 좋겠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뉴스가 나오는 게 없다. 예? 뉴스가 나오면 기획재정부 장관 모서 나머지 사람들 와서 뭐 이런 뭐 민간이 이끄는 경제 합동 기자회견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들이 없고 이 정말 역할하는 전쟁 내에서 이 엄중한 이 시기에 정부의 청사진이 뭐냐 이런 컨트롤 타워에서 환율 시장에 안정을 주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당시를 보호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게 국가 역할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 그 시민들 입장에서 사실 걱정은 물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추석이 빨리 오기 때문에 네, 추석 네.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 하나에 얼마인데 사과 하나에 얼마인데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네. 물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지금처럼 오르기만 할까요? 저는 당분간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이라면 네. 추석 때도 더 지금보다 더 오른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 추석이나 구정 명절 전에는 물가가 더 올라요. 일단 오르죠. 예, 네, 더 수요가 오르죠.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네. 끝나고 좀 내린데 네. 지금의 물가는 단순하게 이게 돈이 많이 풀려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절대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들 네. 여러 가지 부분에 공급 제약 부족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에 의해서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날아가서 증산해라 했는데 거기서 저기 찬밥 먹고 왔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잘 안 알려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있습니다. 스타일 9기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물가의 핵심적인 그 자재는 원유값인데 네. 이 부분들이 전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 물가 상승의 폭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크게 파열음이 나고 자산이 붕괴되고 전체적으로 큰 타격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가면서 그때 물가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피해를 당할 텐데 하여튼 석유 문제는 내일 마침 평화공감에 박현도 교수가 출연하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등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이고 뭐 걱정만 하다 끝났는데 하여튼 뭐 시간이 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지금까지 지속 가능 경영재단의 박주원 이사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